네, 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수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김종배 시사평론가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라이브 썰전 바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대표께서 한국당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인 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를 이제 이해찬 대표나 심상정 대표가 또 지적했고 그 과정에서 손 대표께서 그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니까 황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1대4로 몰리는 입장이 됐거든요. 문재인 정권의 꿀바른 화려한 독보석 같은 정책들, 오직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인 정책을 폐기하는 데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반 첫 공식 일정으로 오늘 오후 조금 전 2시부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관련된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나오게 되면은 뭐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어떻습니까? 임기 국정 관한점 들어서 첫날 수보회를 소집하고요. 예, 뭐 당연히 그 임기 후반 국정운영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겠다.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또 임기 전반에 대한 총괄적 평가 말씀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 메시지는 뭐 저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예. 그런 생각이네요. 내일 또 국무회의도 있죠. 예.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러니까 수석보좌관 회의,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제 국정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할 텐데 역시 키워드는 공정. 예. 아마 이거가 다시 강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제 뭐 그 여야 5당 대표들 간에 이제 만찬에서 이제 고성이 오갔다는 얘기도 이제 뭐 어제 저녁부터 계속 뉴스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제 논의 핵심은 이제 공정 얘기 나와 있고 이제 뭐 협치였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지난해 11월 이제 회의 개최 이후 이제 사실상 이제 열리지 않고 있는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 복원하자고 했는데 그 의미는 뭐 그냥 의례적인 이야기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실제적인 어떤 효력이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여야정 국정협의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 끝에 나왔냐면 선거제 개혁 이야기 끝에 나온 거예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치협상회의도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3+3 회의도 사실 가동이 안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맨 마지막에 뭐 원샷으로 뭔가 좀 타결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희망이 어떤 여기서 좀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요. 그런 테이블로 여야정 국정자 상설 협의체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예. 여기서 이제 손학규 대표였던 그 정동영 대표 같은 건 2달에 한 번씩 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원래 이게 이제 그 합의가 될 때는 분기별로 한 번씩 열기로 했던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이 점을 강조를 했는데 핵심은 사실은 그게 아니고 예. 의견이 다른 걸로 나왔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원내 교섭단체 기준으로 그 국정협의체가 가동이 되더라도 3당으로만 그런데 이제 다른 당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애당초 여야 국정협의체가 이제 그 합의가 됐을 때도 비교섭단체 대표도 참여한 걸로 돼 있었는데 다른 당 대표들이 이거를 이제 강조를 한 것으로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지금 예. 이제 여야 5당 대표가 관저에서 만찬을 했는데요. 네. 일각에서는 보수권 일각에서는 우리 예전에는 뭐 8, 90년대 그런 거 많았잖아요. 영수회담 많았잖아요. 그랬죠. 그렇다면 이번 이제 5당 대표 만나고 나서 황교안 대표랑의 어떤 영수회담 이게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영수라는 요즘은 표현이 뭐, 예, 영수라는 표현 안 쓰니까. 부적절하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 건 1대1 회담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뭐 한번 그 1대1 회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1대1 회담으로 갈 수 있을 만큼 사전에 어떤 의견 조율이 될 것인가. 특히 지금 12월 3일이라고 하는 이 선거법 개정안 및 그 이 사개특위 통해서 올라온 이 공수처 법안 관련된 이 처리가 사실은 전국 운영의 큰 분기점이기 때문에 그거를 앞두고 사실 갈등 요인이 훨씬 더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결사저지하겠다. 더구나 심지어 뭐 의원직 총사퇴안까지도 또 계속 나오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니까 과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제 모임 자체의 분위기는 좋았지만 모양은 좋았지만 과연 그런 갈등 요인들을 잠재우고 진정한 소통과 협치가 되려면 바로 말씀하신 그것이 여야 영수회담이 됐건 여야 대표회담이 됐건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해찬, 황교안 사실 이거를 진짜 풀어내야 할 이 책임이랄까 또 그 권능은 그 양쪽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일당 이당. 근데 어제 구도에서 왜 지금 이 고성이 오간 것이 화제가 됐냐면 사실은 그게 글자 그대로 1+4의 그 구도, 패스트트랙 연대 사당과 이 고립되는 그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앞으로 그 갈 길은 생각보다 조금 그 험난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연출된 장면은 뭐 따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그건 논의를 치고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게 더 이상 성립이 안 되는 기점이 언제냐면 제왕적 총재가 끝나면서부터예요.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영수라고 하는 것은 우두머리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제왕적 총재 시절에나 비로소 그것이 영수회담에서 뭔가를 합의를 하더라도 갖고 와서 따라라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제왕적 총재라고 하는 게 사라진 상태에서 영수 이름을 뭘로 붙이든지 간에 1대1로 만나서 합의를 해봤자 돌아가서 의원총회나 이런 데서 반기가 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원샷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필요할 때는 있는데 원샷 그 자리에 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번의 청와대 회동에서 우리가 최근에 몇 년간의 청와대 회동을 한번 복기를 해보면 아실 거예요. 청와대 회동에서 합의하고 돌아서서 청와대의 설명과 그 당 어떤 그 대변인이나 대표 비서실장의 설명이 다르고 그러면서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 여기에는 물론 해석차도 있겠지만 당에서 관철시키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퇴로를 그런 식으로 이견으로 어떤 포장을 했던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영수회담이라는 게 정말 고래적 어떤 테이블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현실이 그렇다는 점은 좀 분명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뭐 여야 간의 국정의 난맥상 꼬인 어떤 현안을 풀기 위해서는 여당과 제1야당 어떻게 이제 손을 잡는가가 중요한데요. 어제는 이제 그 대변인들이 배석을 안 했기 때문에 행사 끝난 만찬 이후에 각 당 대표들이 이 만찬에서 있었던 내용을 이제 전하는 이제 메신저 역할까지 동시에 하고 있는데요. 각 당 대표의 발언 간단히 들어보시겠습니다. 서로 간의 이해를 잘 갖추면서 그 진지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그 답변을 하시고 그런 아주 좋은 대화의 자리였습니다. 물론 대화 내용은 입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서로 경청을 하는 아주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 파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이 국정 정상화를 이뤄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꿀바른 화려한 독보석 같은 정책들,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현혹시켜서 오직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인 정책을 폐기하는 데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네, 황 대표, 이 꿀바른 화려한 독보석 같은 정책들이라 이런 식으로 뭐 이 레토릭이라고 그러나요? 이 레토릭 자체가 눈에 확 띄는데요. 청와대를 향해 나를 좀 세웠습니다. 청와대에서 내민 손 뭐 쉽게 잡지 않겠다 이런 강한 뭐 의지를 드러냈다 이렇게도 그렇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 어제 회동이 정상적인 회동이었으면 아마도 어제 회동에서도 이렇게 분위기 좋은 얘기만 오가지 않고 이런 아마 날선 비판들이 조금은 나왔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제는 모임 자체가 우선 첫째, 지금 아직 사실 우리 전통적 관념으로 보면 대통령이 상중이잖아요. 그죠? 우리 49제도 아직 안 지난. 그렇기 때문에 서로 예의를 상당히 지킨 거고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어제 어쨌든 간에 그 모임 자체는 문재인 대통령의 적시 안타였다. 뭐 이제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라고 생각을 하나 예. 사실은 오늘 저런 날선 비판, 저 날카로운 지적, 공격적인 그 말 이게 사실은 이 본래 지금 하고 싶은 얘기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자 선거를 앞두고 계속해서 이 정권과 각을 세우고 그리고 역시 그 총선이라는 건 뭐 저희가 잘 알지만은 그 회고적 투표 이른바 중간 평가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더욱더 경제 안보 기타 이런 정권 실정 공격하는데 앞으로 계속 그 나를 세워가겠다는 이 신호탄이죠. 네. 그 정동영 대표가 한 말을 보니까 지금 이동관 전 수석의 분석이 상당 부분이 그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시간 55분이었는데 만찬 네. 자리가 2시간 동안 현안 얘기를 안 했대요. 안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하다가 안 될 것 같아서 자기가 먼저 선거제 얘기를 꺼냈고 그래서 왜 이게 이제 그러면 다른 당 대표들이 황교안 대표들이 왜 한국당은 협상에 참여하지 않느냐 하니까 막 이야기를 하다가 손학규 대표가 그렇게 정치하지 마시라 하니까 그렇게 해라뇨라고 고성이 나갔고 우리가 당 안 내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손학규 대표가 다시 그게 무슨 방안이냐 하니까 네. 또 그게라니요라고 하는 두 번의 고성이 나왔다는 건데 뭐 경위를 떠나서 지금 어제 청와대 만찬 이후에 모든 보도는 여기에 지금 집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황교안 대표가 어제 주인공이었던 것 같은데 별로 좋은 의미의 주인공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망친 주인공으로 지금 언론에서 묘사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좀 약간 보듬는 것 같아요. 전체 3시간 가까운 것 중에 네, 고성은 1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 다 좋았다는 거기 때문에. 뭐 사실은 왜냐하면 전체적인 그림과 모양이 좋은 거였다라고 얘기하는 게 네. 당연히 초청한 손님과 말하자면 그렇게도 볼 수 그렇죠. 있어요? 그럼요. 예. 그런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어제 그 벌어진 상황을 보고 사실은 그 옛날 그 김대중 그 전 대통령이 노상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항상 그 어떤 상황이 주객이 전도됐다 할 때 그분이 무슨 말씀을 많이 쓰셨냐면 상주보다 객이 더 설게 온다면서 근데 이거 보면은 사실은 이 패스트트랙 상황이라는 건 사실 물론 당에서 알아서 처리해 달라고 대통령이 이제 말리고 이제 그렇게 정리를 네. 했지만 따지고 보면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문재인 대통령의 오래된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주 엄밀히 말하면 이 그 양 당사자는 한편 보면 대통령과 야당 대표라고도 할 수 네. 있는. 그래서 저희 아까 이제 우리 앵커도 그 영수회담은 아니지만 과거와 같은 그런 그 양자 회담에서 한번 타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신 거고 그리고 또 실제 그런 얘기도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이제 국회로 넘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객들끼리 싸우는 객들이 더 설계오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사실관계 바로잡지만요. 바로잡으면 저는 그 여야 대표 간에 해야 되는 당위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아, 예.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고 질문했던 저는 거예요. 또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알고 참 그 저 좋은 아이디어다 아까 이렇게 제기한 부분에 생각했었는데. 대해서 저는 짧게만 해석을 하면 이하찬 대표는 왜 그 보듬었느냐 손 안 대고 코 풀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는 어떻게 됐느냐 말렸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정치 초짜임을 본인이 스스로 입증을 했다. 이게 뭐냐면 오늘 나온 이야기에서 그대로 나와요. 손학규 대표는 뭐라고 했냐면 한마디 꾸짖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황교안 대표에게. 황교안 대표는 그 백브리핑에서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이야기에는 자세히 말씀 안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넘어가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결정이 난 거죠. 판정이 나온 거죠. 또 네. 그건 저 고등학교 7년 후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개인적 인연도 있겠죠. 그 네. 꾸짖었다는 표현에 K 저는 어느 학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근데 이 국민과의 대화는요, 그 이제 조만간 이제 19일 날 또 예고돼 있습니다. 19일에 이제 국민과의 대화를 갖겠다고 했고요. 또 내일은 또 국무회의도 있고요. 네. 또 만찬 있고요. 오늘 수보회의 있고요. 네. 내일 국무회의 있고요. 그다음 다음 주에는 또 국민과의 대화 있고 네. 상당히 국민과의 소통의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뭔가 대통령은 뭐 이렇게 뭔가 속도에 좀 상당히 어찌 보면 힘을 당연한 주는 저는 어떤 그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년 총선은 대통령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 예. 거고요. 결국은 대통령이 얼마나 국민들 앞에 서서 국정을 설명하고 설득을 하고 그것이 지지율 상승으로 가느냐 마느냐가 내년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본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접촉면을 당연히 넓혀야 되는 거죠. 대국민 접촉면을 당연히 넓혀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스킨십을 하면서 특히 이제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우르면서 또 어떤 국정의 어려움도 솔직히 고백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정서적으로 심정적으로 국민들이 고개 끄덕이게 만들어 들어가는 이 밑작업은 상당히 중요하죠. 저는 네. 그런 점에서 어찌 본다면 이거는 당연한 정치적 행보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과거에도 저희가 전례를 보면 대통령이 이런 저 소통과 어떤 그 협치의 접촉면을 넓히면은 사실은 그 대통령 지지율 상승이 중요한 요인도 되죠. 그리고 네. 그 자체가 이제 중요한 또 메시지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 분열과 그 저 뺄셈의 정치 거기에서 이제 나는 지금부터는 저 이 화합과 소통 협치 그리고 덧셈의 정치를 하겠다는 그 이 저거로 보여요. 스타일을 바꾸겠다는. 근데 사실 이제 이 일련의 국면에서 진짜 중요한 건 국민들이 또 듣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스타일의 변화가 아니고 콘텐츠, 방향, 네. 앞으로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가. 근데 공정이라는 뭐
사실 그 뭐 어떻게 보면 매우 추상적 단어인데 이제 그쪽에서 좀 실질적인 쪽으로 이를테면 어떻게 바꿔가겠다는 그 이 정책 대안이랄까 운영 국정 운영 패러다임의 변화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면 좋겠다. 그 단초 중에 하나가 그 어제 바로 그 이 5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심상정 저 정의당 대표한테 그 주 52시간 탄력 근무제는 노조 쪽도 좀 양보해줘야 한다는 당부.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 지금 저는 굉장히 그래도 의미 있는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여태까지 너무 친노조적인 입장에서 뭐 규제 개혁이니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 정책이 많이 나왔지만 대체로 최저임금제 52시간 근로제 그다음에 뭐 비정규직 제로 이런 수많은 저것들이 정책들이 과연 순기능을 한 분도 물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순기능으로 작용했는가 우리 경제 살리기에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보완해 나갈까 하는 측면에서 이제부터 그러면 뭐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자기 진영 자기 편과도 척질 생각을 하는 용기가 그게 저는 그 지도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자기 진영과 척을 지어는 부분을 떠나서 저는 그 대통령이 해결사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네.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 참모라면 저는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그 국민하고 소통은 늘면 늘수록 좋다. 근데 국민과의 소통 자리에서 뭔가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그러고 뭔가 묘수를 제시하려고 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한계지워질 수 있다. 네. 특히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다수의 국민이 일시적인 어떤 그 경제 처방으로 경제가 확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거기서 정부가 어떤 점에 포인트를 두고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지, 그다음에 이걸 지금 어떻게 추진해 가려고 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예. 그러면서 솔직히 이러이러한 점이 어렵다. 그리고 이건 단기간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또 국민들을 설득해 들어가는 부분들. 저는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저는 그거라고 한다면 설령 경제에 대해서 일정하게 불만이 있는 사람들과도 고개 저는 끄덕거릴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게 그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수많은 논란이 있었을 때 너무 가파르게 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실상 시인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후에 그러니까 논란이 상당 부분이 어떤 잠재졌던 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는 해결사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고민을 같이 국민하고 공유에 들어가는 이 과정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대통령부터 정부 또 청와대 참모까지요. 조금 좀 얘기처럼 뭐 소통의 면을 좀 확장시켜 나갈 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여야 5당 대표가 그 합의한 그 여야정 상설 협의체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운영이 좀 필요하다는 이제 판단이 드는데 어제 그 청와대 관저 만찬이 뭐냐 하나의 첫 번째 레인이라면 두 번째 레인에 또 주목받았던 건 청와대 뭐 3실장의 기자간담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그 노영민 실장, 그다음에 뭐 김상조 정책실장, 정영 국가안보실장이 각각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임기 반에 대한 소회를 얘기하고요. 앞으로 좀 평가도 내놨는데 잠시 짧게 저희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난 2년 반은 과거를 극복하고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시기였습니다. 포용적 성장,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남은 2년 반, 이제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포용적 성장, 뭐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데 주력했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낭떠러지로 향하는 고속도로임을 알고도 엔진을 더 세게 뭐 밟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뭐 이 만찬 뒷날 뭐 여당하고 제1야당 간에 지속적으로 대표도 그랬고요, 또 원내대표도 그랬고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그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해요. 그래서 우리 가급적이면 각 안 세울게요라고 안 하겠죠. 오히려 요만큼 있는 것도 더 이만큼 부풀려서 어떤 정부의 어떤 각을 세워야 되는 게 총선 전략이 될 텐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저 야당이 아니고 저 여당이 준 거죠. 그러니까요. 어찌 보면 저는 뭐 그 야당으로서 특히나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제1야당으로서 뭐 저렇게 각 세우는 거는 뭐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또 어떤 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특히 어떤 국정 성과에 대한 어떤 평가는 어떤 여기에는 주관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야당의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점에서 중요한 것은 야당의 지도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을 하면서 3실장이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얼마나 국민적 설득력을 갖는가. 더 반대로
야당은 또 그러면 국민적 설득력을 얼마나 갖는가. 사실 이 게임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그 생각합니다. 지금 매우 중요한 그 얘기를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제 내놓을 메시지도 뭐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 똑같은 맥락에서 오늘 그러니까 엊그제 그 우리 3실장의 회견 자체는 뭐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어떤 그 소통과 그 소통의 면적을 넓히겠다고 하는. 그러나 저는 그거 보면서 참 한편으로 참 안타깝다, 참 안 됐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뭐냐? 예. 실제로 드러난 어쨌든 성적으로 말하겠다 그랬는데 경제 성적, 안보 성적 모든 것이 뭐 일방적으로 뭐 야당이 비판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체감하고 느끼기에 지금 똑같은 얘기 뭐 계속하는 것 같아요. 좀 저도 안타까운데 모든 경제 지표가 2009년 경제 위기 이후 다 최악이에요. 경제 위기가 닥친 것도 아닌데 그럼 그 원인이 어디서 왔을까? 저는 그 답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포용적 성장이라고 말을 쓱 바꿨더라고 소득 주도 성장을 됐어요, 그 언제부턴가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그다음에 저는 제가 뭐 야당 대변인이 아니니까 함께 잘 사는 나라 이것까지 시비 걸고 싶진 않은데 그것도 별로 와닿지 않는다. 왜? 지금 60%뭐 여론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40%에서 60% 정도 어떤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경제 상황이 더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나빠질 것이다. 예. 또 그 지금 제일 큰 과제가 경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함께 잘 사는 나라라는 슬로건은 좋지만 지금 아래 공포를 넘어서 뒤에 공포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각종 지표가 다 최악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과연 국민들한테 와닿을까?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거는 그 강변으로 들릴 가능성이 알겠습니다. 있다. 포용적 예. 성장이나 함께 잘 사는 나라가 실현됐다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는 지향한다는 뜻이고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국민 체감 경제는 여전히 팍팍하다라는 점도 인정을 했고 그래서 이쪽에 방점을 두겠다. 공정 그다음에 혁신 성장도 강조를 했다는 점 요즘 좀 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있었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요. 그 대통령의 발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잠시 저희가 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느새 절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2년 반 국민들에게나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대한 시기입니다. 임기 후반기를 맞이하는 저와 정부의 각오와 다짐이 더욱 굳고 새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의 소임을 최선을 다해 완수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욱 폭넓게 소통하고 다른 의견들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면서 공감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예, 이 뭐 공정 부분에 있어서 그 뭐 공정의 그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겠다 이런 부분을 그 어제 만찬에 이어서 오늘 수보의 발언이 주목이 됐는데 결국은 그 방점은 하반기 국정의 키워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혁신 성장의 기조를 강화를 하겠다는 뜻은 이제 청와대 관계자가 여러 번 밝힌 바가 있었고 예. 그런 걸 통해서 지금 그 조금 전에 이동관 전 수석이 지적했던 경제 지표라든지 일단 끌어올리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관련해서 어떤 그 뭐 입법 보완 사항이라든지 정책적인 부분을 아마 다듬을 것 같고 또 이것이 혁신 성장으로만 내달렸을 경우에 이제 갖게 되는 예. 어떤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수십 년간 이제 그 다 목도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것들을 제어해 들어갈 수 있는 중심축으로서의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 이게 또 하나의 어떤 키워드로서 두 개를 설정하지 않았는가 일단 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얼마만큼 노영민 그 실장의 그러니까 이야기대로 이제부터 성적으로 나오느냐 이게 이제 과제가 되겠죠. 예, 그 지금 이제 아까 저희가 얘기하다가 말았지만 대통령의 오늘 메시지하고 엊그제 그 3실장 인터뷰 메시지하고 거의 상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 말 갖다 읽었다 그래도 될 정도인데 예를 들면 공정의 가치라고 얘기하는 거 좀 뭐 당연히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지만 이거 좀 제가 시니컬한 얘기라면 이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는 그 정의당 전두환 대통령 때 그때부터도 정의사회구현이라는 얘기 있었고 예. 거의 모든 정권이 공정이라는 가치를 내걸지 않은 정권이 사실 없었어요. 정도의 차이와 방향의 문제지.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공정이란 가치가 아니고 저도 계속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규제 개혁과 혁신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미래의 우리 먹거리를 만들었는데 그 아주 굉장히 결정적인 것이다는 거는 다 인식하고 있는데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최근에 말하자면 그 이 타다 사태 같은 게
그거는 말하자면 행정 역량도 부족했지만 그런 걸 조율하고 말하자면 해결하고 하는 그런 그 기능 자체가 굉장히 뒤떨어져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혁신의 전체적인 어떤 그 방향성에 대한 의지가 담보되려면 이거는 진짜로 대통령이 앞장서서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뒤에서 독려만 하고 이런 말하자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좀 허망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건 뭐냐면 엊그제 그 블룸버그 통신에서 그 한 우리 규제 혁신에 대한 논평 저는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인도네시아까지도 앞장서서 이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뛰는데 K-팝의 본고장이라는 그 훌륭한 한국에서는 규제 개혁이 전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할까라는 칼럼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조차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한국 경제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그 문제는 이게 단순히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방향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전 수석의 말씀에 그러니까 이전 수석이 흔히 하는 표현은 물타기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다만 하나 여기서 뭐냐면 국정의 어떤 그 최종 결과는 당연히 정권이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100% 맞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입법적으로 얼마나 뒷받침되는가의 문제. 다시 특히나 규제 혁신이라고 한다면 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뭐 그 20대 국회에서 과연 어떤 입법이 얼마나 이루어지는가 특히 어떤 규제 혁신과 관련해서 입법 문제를 제대로 풀었는가 여야를 넘어서 이거는 좀 한번 다시 한번 요거는 좀 반출을 해볼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뭐 속보가 나왔는데요. 그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이제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그 14가지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앞서서 그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을 해서 이제 한 가지 더하면 총 15가지 이제 혐의로 이제 재판에 넘겨진 것인데 지난 8월 27일 강제 수사 돌입한 이후에 한 70여일 만에 사실상 그 뭐 조국 가족 일가 수사의 어떤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혔던 정 교수 수사에 대한 건 사실상 이제 일단락이 됐고요. 이제 재판에서 이제 가려지게 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저께가 만료일이죠. 오늘이 만료일이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오늘 기소를 해야 되니까 이제 했던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뭐 남은 우리 관심사는 그 과연 그 조국 그 전 장관 언제 소환해서 또 구속 기소할 건지 불구속 기소할 건지 이제 하는 부분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이 지난주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유승민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대표와 그 우리 공화당의 보수 통합을 띄웠습니다. 근데 이 변혁의 어떤 신당 추진 기획단은 지난 10일이죠. 기자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영상 짧게 준비했습니다. 자유파의 모든 뜻 있는 분들과 함께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통합 협의 기구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은 없습니다. 보수를 재건하는 노력은 향후 신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안 뺏기게 그렇게 당을 아주 철통같이 방어하려고 지금. 택시기사가 이렇게 에이 의원님 틀리십니다. 이해차이가 그러면 2년 내에 죽는단 말 아닙니까? 다음에 한동안 대통령 되겠네요. 뭐 가지고. 네, 그 변화혁신 모임의 그 신당 추진 기획단은 이 황교안 대표의 보수 통합 제안에 대해서 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이 뭐 전략적인 멘트라고 볼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뭔가 거부감을 드러낸 거로도 볼 수 있고요. 지금 변혁을 구성하고 있는 축이 두 축이죠. 유승민계가 있고 안철수계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안철수계 같은 경우는 한국당과의 통합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을 넘어서 부정적이었던 거죠. 그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는데 그런데 그러면 참 문제는 유승민계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사실은 초점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데 오늘 재미난 게 중앙일보에 김무성 의원 인터뷰가 실렸는데 이걸 보면은 예, 맞습니다. 열흘 전쯤이죠. 아니 오늘 실린 거예요. 실린 건 오늘이고요. 네네네. 시점, 요 내용을 보면 아주 재미난 내용이 들어갔어요. 뭐냐면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왔는데
8월에 한번 그 자신이 주도를 해서 통합 방안을 제시를 했었고 9월에는 박형준 교수 등 몇몇이 또 플랜 B를 만들어서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전부 다 이제 그 결국 무상이, 그러니까 사실상 무상이 되다시피 했는데 재미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걸 보면은. 그게 뭐냐면 첫 8월 안에 보면은 한국당 이름 없애고 황교안 체제 무너뜨리고 비대위로 가고 비대위로 가면서 경선은 국민 경선으로 한다. 네. 이거였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 플랜 B, 박형준 교수가 중심이 돼서 만든 걸 보면 비대위가 아니라 선대위로 가면서 공천은 외부인서로 구성되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한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무성 의원이 뭐라고 평가했냐면 이러면 유승민 계획도 뭐 안 움직인다. 그리고 유승민 계획가 노했다라는 거죠. 왜? 비대위가 아니라 선대위라는 것은 선대위는 결정 권한이 없어요. 당 지도부가 아니니까 결국은 아무 실권이 없고 거기다가 유승민계 의원들의 공천도 보장이 안 된다라는 방안이니까 예. 유승민계가 당연히 노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정확히 현주소다. 지금 통합 이야기 현주소가 오늘 김무성 의원의 인터뷰에 그대로 녹아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당은 이번 주 내에 이제 당내 통합 추진단을 구성하겠다는 입장인데 또 단장에 또 중진이지만은요 또 유승민 의원이랑 뭔가 어떤 관계가 있는 그 원유철 의원을 또 내정했어요. 그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그 뜸이 덜 든 밥솥 뚜껑을 먼저 열었다. 그럼 당연히 밥이 설겠죠.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상황은 여기까지 오기 전에 우선 자기 내부적인 정비가 철저히 돼야 됩니다. 맞아요. 그다음에 협상의 제1원칙이에요. 이런 협상이야말로 보안이 제1원칙이야. 근데 온갖 시시콜콜 A부터 여기까지 다 나오면 우선 당내 갈등 분열 상황이 빚어지기 때문에 이미 그런 네. 일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진척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비유를 제가 하나 들면 북핵 협상하고 비슷하다. 미북 간에. 왜? 서로 이게 잘 안 될 거 알아. 아는데 지금 이게 상황이 관리되고 있고 내가 협상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서로 겉으로 드러낸 연극은 좀 심하지만은 이 보여주기식 협상이 계속된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 내부적인 그 의견의 어떤 그 공감대 예. 형성 그러- 이것을 좀 정확히 하나만 해나가는 그러면 그 노력이 그러면 필요하다고 그럼 누가 생각하는 그 거예요. 미숙하게 뜸들이지 않은 밥솥을 누가 열었습니까? 어느 쪽이 더 세게 황교안 대표가 열었어요? 이랬죠. 황교안 뭐 대표가. 누구를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아까도 이제 우리 저 김평론가가 이제 잠깐 그 지적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안 B안 플랜 B A B라는 게 뭐냐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A는 뭐냐면 자유한국당도 기득권 다 내려놓고 그렇죠. 같이 가자는 제3지대에서 다 만나자 이것이고 지금 플랜 B는 뭐냐면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황교안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거기에 들어오라는 건 심하게 얘기하면 그건 흡수통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둘의 결론이 안 나 있는 상태에서 통합 추진 협상 제가 보기에는 안 되죠. 아주 100번 하면 무슨 결론이 나와요? 예, 그럼 원유철 의원의 내정 이 카드는 아니,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 잠깐 또 사람- 모르니까 말하자면 아니 북핵 협상할 때 뭐 이 부분도 그냥 미숙한 거라는 비건이 얘기예요. 나왔다가 예. 뭐 치선이가 나왔다가 나오잖아요. 미숙한 게 아니라 저거는 고의가 아니고서는 저런 카드를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원유철 의원이 지금 재판받고 있다는 것은 논외로 치고 예. 원유철 의원의 정치 행적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유행했던 단어로서는 배신의 정치의 표상이에요. 사실은. 무슨 이야기냐면 유승민 의원이 그때는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서 정치개정으로 러닝메이트로 나왔고 그런데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그러니까 해가지고 배신의 정치로 해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을 때 문제는 같은 동지였고 러닝메이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유철 의원은 배를 갈아타면서 이른바 신박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차기 원내대표가 됐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그러니까 상대인 유승민 의원이 어떻게 바라볼까라고 하는 것들은 누가 봐도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사람을 협상 창구에 책임자로 앉혔다? 이거 뭐 하지 말자는 얘기고 그 배신의 정치의 표상이라는 표현이 적합해요? 뭐 그 당시 상황을 되짚어 보면은 그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배신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뭐 거기에 뭐 상당부 동의하는 게 과연 이 적절한 그 협상 대표로서의 인선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뭐 사실은 어쨌건 지금 무슨 재판도 지금 진행 중에 있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런 협상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든 걸 다 드러내놓고 해갖고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럼 보여주기 그럼요. 상당히 물밑에서 그래서 제가 간단히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그 야당 통합 협상 중에 가장 모범적인 협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김대중 대통령의 신민당과 1992년 대선 총선 직전에 꼬마민주당 이기택 총재 그 꼬마민주당의 노무현 대통령 당시 9명 멤버 중에 한 명이었죠. 네. 근데 80석에 가까운 제1야당과 꼬마민주당이 협상할 때 어떻게 됐냐면 그것도 굉장히 난산을 겪었는데 마지막에는 그 기자들과 언론 눈을 피하기 위해서 성당에서까지 만났어요. 그리고 다 정리됐는데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자, 공동대표로 한다. 지분은 똑같이 나눈다. 그러니까요. 이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협상이 순조롭게 마무리됐는데 지금 그러면요. 제일 중요한 지분 문제가 우선 해결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이제 두 양측에 그 황교안, 유승민 양측에 모두 도움이 안 되는 어떤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친다면 지금 도움이 되죠. 아니 그렇게 왜냐하면 북미 양쪽에 핵 협상이 도움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그 자체로 회담 자체로. 실질적으로는 뭐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니 볼 뭐 때는 근데 왜 괜히 뭐 뜸들이는 밥도 뜸들이지 뜸이 않은 덜 밥을 들었는데 솥뚜껑을 열면 그러니까 사전에 밥이 설잖아요. 물밑에서 상당 부분의 어떤 의견 접근을 예. 본 다음에 다음에야 가야 된다는 오픈을 했어야 말이죠. 되는데 그렇죠. 밑작업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냥 에드벌론부터 띄웠다. 지금 그 말씀이신 그럼요. 거죠.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군요. 북핵 로드맵에 대한 그 실무적인 합의가 된 이후에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 그래갖고 왜 알겠습니다. 우리 하노이 노딜 예, 알겠어요.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 예, 이런 가운데 지금 이제 그 자유한국당 뭐 지난주 지지난주가 뭐 막말 뭐 여러 가지 이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이제 김재원 의원이 그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 또 막말 논란이 또 생겼습니다. 그 뭐 들으셨잖아요. 뭐 그 임기 내까지 계속 가야 된다. 그러니까 2년 안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다 하지만 오늘 또 예결위에서는 또 파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과를 요구했고 김재원 의원은 또 사실상 노했죠. 제가 황교안 대표라면요, 그 소속 의원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돌릴 것 같아요. 마스크인데 X자 그려진 마스크 있잖아요. 제발 그 무건 수행 좀 하라고 저 같은 건 마스크를 한번 상징적으로 돌릴 것 같아요. 뭐 그러냐면 지금 그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에 계속 되고 있는 어떤 그 자유한국당의 그 자충수를 보면 거의 대부분 입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거의 대부분 입에서 나오면서 계속 자기 점수를 까먹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사실은 함구령 내리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명색이 걸어다니는 헌법기관들인데 네. 한 명 한 명의 의원이 문제는 여기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아마 골머리를 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저것이 잡히지 않고서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비호감도가 엄청나게 높다라는 걸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계속 끌어올리는 정치 효과밖에 나오는 게 없거든요. 결국 자기 족쇄인 거죠, 저거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저는 또 제 얘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네. 그 뭐 적절히 경고성 발언을 내부적으로 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물론 우리가 술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무슨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거는 어쨌건 뭐 자기 그 진영 내부의 모임이라고는 하지만 공개될 수 있는 모임인데 적절치 않았죠. 항상 사고가 그런 데서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어요. 뭐 웃자고 한 얘기 갖고 뭐 그렇게 죽기 살기로 대들어서 정치판에서까지 그럴 건 없다. 적절히 사과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다 이 생각입니다. 근데 상대가 또 이제 뭐 이해찬 대표고 또 쓰인 단어가 뭐 죽음이고 뭐 생과 사 이런 조금 부분이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부적절하죠. 보이지는 않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근데 조금 전에 사과를 하고 끝내야 되는데 바로 그거예요. 근데 오늘 예결위가 왜 파행으로 갔냐면 유감은 표하는데 사과는 못 하겠다. 김재원 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시 뭔가 왔다 갔다 하고 결국 정회로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버티기가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빨리 끝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라이브 설전에서는요, 오늘 이제 임기 반환점을 넘어서 후반기 임기 처음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소식 위주로 해서 국내 정치 이야기가 좀 쭉 짚어봤습니다. 오늘 나눴던 주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해보는 시간 오랜만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순서입니다. 예, 레임덕은 숙명이다. 그러니까 5년 단임 임기 대통령에게 2년 반 반환점 돈 이후에는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으로 힘이 쏠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래도 트루만 대통령이 자기 책상 앞에 써붙였었다는 얘기. 아까 말씀에 대한 반론도 되는 건데 더벅 스탑스 히어. 모든 것은 여기서 끝난다.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그게 대통령의 자세다. 특히 임기 후반 갈수록 그래야 한다. 예, 그 말씀입니다. 저는 얼떨결에 주인공 됐네 이렇게 네. 뽑았는데 여기서 아까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의 어제 청와대 만찬 자리를 말씀드리는 거다. 요 예. 점만 얘기하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뭐 더 해도 돼. 아니 얼떨결에 주인공 됐으면 기승전 환경 아니에요. 그래도 뭔가 좀 이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이 주인공이 등장하는 드라마나 영화의 스토리는 여러 가지 해피엔딩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더맨더머도 있을 수가 있고요. 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왜 더맨더머로도 이어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